혹시 요즘 이런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푹 잤는데도 몸이 유난히 무겁고 눈꺼풀이 부은 듯 답답하신가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씩 깨면서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예전과 똑같이 드시는데도 입맛이 이상하게 떨어지고 이유 없이 피곤함이 오래 남으시나요? 이런 변화는 흔해서 더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원래 큰 소리로 경고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일상을 바꾸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고 상당수는 꽤 진행된 뒤에야 문제를 알아차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통증이 거의 없어서 끝까지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신장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몸이 먼저 보여주는 위험 신호들을 차근차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아차린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늦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병원에 올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아침마다 얼굴이 약간 붓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고 입맛이 전보다 덜하다고 하셨죠. 혈압약은 꾸준히 드시고 있었고 크게 아픈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죠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이어갈수록 이상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유난히 쉽게 피곤해졌고 이젠 다리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았고 평소 좋아하던 국과 반찬도 짜게 느껴지기보다 오히려 더 자주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손등의 피부는 전보다 푸석했고 밤잠도 얕아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이미 신장은 꽤 지쳐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몸이 미리 말해주고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몸은 이미 여러 번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았던 겁니다. 신장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집안의 정수 필터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물이 더러우면 필터가 걸러주듯 신장은 우리 몸의 피를 끊임없이 걸러냅니다. 그런데 이 필터는 단순히 노폐물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에도 관여하고 적혈구 생성에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해지면 단지 소변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함, 붓기, 혈압 변화, 식욕 저하처럼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반드시 허리가 아프거나 신장 부위가 쑤실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만성적인 신장 기능 저하는 오히려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믿게 되고 그 사이 몸은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바로 이 점이 신장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조용하다는 것,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를 먼저 봐야 할까요? 몸이 붓는 느낌, 특히 아침 얼굴 붓기, 밤에 자주 깨는 소변 습관, 이유 없이 이어지는 피로감, 입맛 변화와 메스꺼움, 피부 가려움이나 푸석함, 그리고 혈압이 전보다 더 예민하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 중 하나만 있다고 모두 신장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고령층에서는 수면 변화와나 붓기가 자연스러운 노화일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어떤 전문가는 바로 그 애매한 변화들, 이 신장 저하의 가장 이른 단서라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증상보다 여러 변화가 겹쳐지는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숫자 하나보다 더 먼저 일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조용히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아침에 반지가 조금 더 끼는 느낌, 밤마다 깨는 불편함, 예전보다 쉬지치는 계단, 입안이 텁텁한 저녁.
그런 작은 변화들을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끝까지 보시면 신장이 무너지기 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핵심 신호와 많은 분들이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공통 실수까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착각하는 첫 번째 위험 신호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증상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지 그 조용한 시작을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대개 너무 흔해서 많은 분들이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늦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참을 수 없을 만큼 불편한 것도 아니고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느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하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밤에 한두 번 깨는 건 흔하잖아.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신장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몸은 분명히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생활의 일부로 착각합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착각은 피로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은 전보다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이 피로는 감기처럼 뚜렷하지도 않고 과로처럼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정도는 아닌데 늘 몸이 덜 회복된 느낌이 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점심이 지나면 벌써 기운이 빠집니다. 손주를 잠깐 봐주고 나면 유난히 더 처지고 평소 가볍게 오르던 계단이 유독 길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체력 저하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회복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의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피로는 단순한 체력 저하와 조금 다릅니다. 몸속 노폐물 조절이 매끄럽지 않으면 몸은 마치 오래 사용한 배터리처럼 충전이 덜 된 느낌을 보입니다. 여기서 그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단지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적혈구 생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피가 부족한 사람처럼 숨이 차고 기운이 달리는 이유가 단순히 철분 부족만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착각합니다. 빈혈이겠지. 잠을 설쳐서 그렇겠지. 나이가 있으니 그럴 수 있지.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설명 뒤에 신장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자주 놓칩니다. 두 번째 착각은 밤에 자주 깨는 소변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밤에 한두 번 화장실을 가는 것을 네임스샷의 간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방광 기능과 수면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흔한 일입니다. 이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횟수 자체보다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2번, 3번으로 늘고 다시 누워도 잠이 쉽게 오지 않고 다음 날까지 피곤이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낮과 밤의 수분 조절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밤의 소변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무조건 몸속 물이 많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은 붓는데 입은 마르고 소변은 시원하지 않으면서 밤에는 자꾸 깨는 모순된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은 물을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단지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처럼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가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물이 부족한 것인지 넘치는 것인지 쉬운 감각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밤에 깨는 횟수보다 그 뒤에 남는 피로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잠버릇이 달라졌다고만 여기고 계신가요? 네, 세 번째로 많이 지나치는 것은 붓기입니다. 부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심하게 퉁퉁 붓는 모습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지칠 때의 붓기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침에 눈두덩이만 약간 무겁고 오후가 되면 양말 자국이 유난히 오래 남고 손가락 마디가 조금 답답한 정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몸무게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도 몸이 전보다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피부를 누르면 물이 찬 듯한 느낌이 아니라
안쪽에서 천천히 부어오른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져보면 큰 차이가 아닌데 본인은 압니다. 몸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는 것을요. 의학적으로 보면 신장은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세밀하게 조절합니다. 이 균형이 흐트러지면 몸은 필요 이상으로 물을 붙잡으려 하거나 반대로 이상한 방식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붓기와 잦은 소변이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신장 문제에서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쯤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고령자의 가벼운 붓기나 야간뇨를 지나치게 병적으로 해석하면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는 만성 신장 질환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런 미세한 변화부터 적극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결국 핵심은 한 가지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로, 야간뇨, 붓기, 입맛 변화 같은 작은 신호들이 함께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흔할 수 있지만 두세 가지가 겹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 진료실에서도 이런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가 엄청 아픈 건 아닌데 그냥 몸이 이상해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종종 검사표보다 먼저 당신에게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병이란 늘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병은 그림자처럼 생활의 무게부터 조금씩 바꿉니다. 신장이 바로 그런 장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늦게 알아차리는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입맛의 변화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식욕저하와 메스꺼움, 입안의 텁텁함 같은 너무 흔한 증상이 신장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닐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입맛이 변했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위장을 떠올리십니다. 소화가 안 되나 보다, 나이가 들어 입이 짧아졌나 보다, 약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위장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고 복용하는 약이 많아질수록 입맛은 쉽게 흔들립니다. 이것은 흔하고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입맛 변화는 때로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화 문제처럼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은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는 평소보다 불필요한 물질이 조금씩 쌓입니다. 그것이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큰 통증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미묘한 방식으로 식욕을 건드립니다. 입안이 텁텁해지고 금속맛처럼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전에는 맛있던 음식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고기나 진한 반찬, 기름진 음식이 예전보다 꺼려지거나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게 오래 남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상은 그대로인데 혀와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두 끼 입맛이 없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덥거나 잠을 못 자거나 기분이 가라앉아도 식사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질 때 식욕 저하는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배가 안 고프다가 아니라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숟가락이 잘 가지 않고 몇 입만 먹어도 질리는 느낌이 반복됩니다. 어떤 분은 평소 좋아하던 국 냄새만 맡아도 부담스럽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데 검사상 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애매함 때문에 더 오래 지나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신장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밥맛이 없고 체중이 조금 빠진다는 이유로 오셨습니다. 가족분들은 위내시경부터 걱정하셨고 본인도 위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몇 가지가 함께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유난히 쉽게 지치고 밤에 2번 이상 깨고 아침 손이 뻣뻣한 듯 붓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입은 마르는데 물을 많이 마셔도 개운하지 않고 입안이 씁쓸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증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는 입만 문제, 하나는 잠 문제, 하나는 나이 탓이라고 따로따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은 따로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로 듣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체중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입맛이 줄어서 오히려 살이 빠졌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는 과정에서 식욕이 줄고 단백질 섭취가 떨어지고 몸의 기운이 같이 빠지면 그 체중 감소는 건강한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중보다 근육이 더 중요합니다. 밥을 덜 먹으면서 근육이 함께 줄면 몸은 더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겉으로는 살이 빠졌지만 속은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 저하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시각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노년기의 식욕 저하는 매우 흔하므로 먼저 치아 상태, 위장 기능, 우울감, 약 부작용을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피로, 야간요, 붓기, 입맛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장 기능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 역시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옳다기보다 몸을 넓게 봐야 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신장은 혼자 아픈 장기가 아니라 전신의 균형이 흐트러질 때 함께 드러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당신의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는 잘 드시던 반찬이 요즘은 괜히 짜게 느껴지거나 고기 몇 점에도 금방 물리지는 않으신가요? 배가 고픈데도 막상 먹으면 맛이 없고 식사를 끝내고 나면 기운이 차오르기보다 더 처지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피로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지치면 몸은 필요한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섬세하게 나누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는 소변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안의 감각, 식사 후의 기분, 저녁의 무기력, 피부의 푸석함, 수면의 질까지 넓게 번집니다. 신장은 마치 조용한 지휘자 같습니다.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지만 그 박자가 흐트러지면 모든 악기가 조금씩 어긋납니다. 처음엔 작은 소음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음악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몸에 좋다고 생각한 건강식품이나 보양식을 더 늘린다는 점입니다. 기운이 없으니 진한 국물, 건강즙, 각종 보충제를 더 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염분이 높거나 단백질이 지나치거나 약과 겹치는 성분이 있을 때 더 그렇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더 진하게 채워 넣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지친 필터에는 때로 덜어내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지요? 신장의 경고는 여기가 아프다가 아니라 요즘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피로, 밤소변, 붓기, 입맛 변화,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실처럼 연결되기 시작하면 몸은 이미 조용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끝까지 믿지 않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 왜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통증 없는 진행이 왜 더 늦은 발견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이 나쁘면 당연히 아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몸에 문제가 생기면 대개 통증부터 떠올립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옆구리가 쑤시거나 소변 볼 때 심하게 불편해야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결석이나 감염처럼 급성 문제에서는 통증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은 통증이 없으면 신장은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장은 원래 묵묵한 장기입니다.
심장은 빨리 뛰면 바로 느껴지고 위장은 쓰리면 바로 압니다. 관절은 움직일 때 통증으로 항의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꽤 오랫동안 참고 버팁니다. 필터가 조금 나빠져도 남아있는 기능으로 버티고 또 버팁니다. 이것은 신장의 놀라운 생리적 특징입니다. 어느 정도 기능이 줄어도 겉으로 큰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의 배수관이 절반쯤 막혀도 처음엔 물이 조금 느리게 내려갈 뿐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집 전체의 흐름이 무너집니다. 신장도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버티고 있을 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반전이 있습니다. 통증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늦게 발견된다는 뜻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빨리 오게 되지만 아프지 않으면 사람은 기다립니다. 좀 쉬면 낫겠지. 몸이 요즘 약해서 그렇겠지. 계절이 바뀌어서 그렇겠지. 이런 생각으로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보냅니다. 그러는 사이 피곤함은 일상이 되고 붓기는 체질이 되고 야간요는 습관이 되고 식욕 저하는 나이 탓이 됩니다. 병은 조용히 진행되는데 사람도 조용히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68세의 한 남성분이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신장 쪽이 아픈 적이 없어서 걱정 안 하랬어요. 그분은 건강검진에서 수치 이상을 듣고 오셨지만 얼굴에는 억울함과 놀라움이 같이 묻어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도 없었고 소변 볼 때 극심한 문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몸은 여러 장면에서 작은 힌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발등이 답답하게 붓고 전보다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밤잠이 얕아졌고 이유 없이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모두 따로따로 받아들였습니다. 발붓기는 오래 서 있어서 혈압은 스트레스 때문에 가려움은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어느 하나도 신장 통증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신장 문제라고 연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아프기 전에 먼저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노폐물을 잘 거르지 못하면 몸은 무겁고 탁한 느낌을 보냅니다. 수분과 염분 조절이 흔들리면 붓기와 혈압 변화가 생깁니다. 적혈구 생성에 영향을 주면 기운이 달리고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장이라는 이름보다 컨디션 저하라는 얼굴로 먼저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의외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소변량이 아주 극적으로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장 문제라면 무조건 소변이 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나 중간 단계에서는 소변을 본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밤에 더 자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소변 잘 보니까 괜찮아 라는 말은 완전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상식과 조금 어긋나는 지점이고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프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몸의 다른 신호들을 너무 쉽게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몸이 보내는 작은 불편을 참을 만하니까 괜찮다로 바꾸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설명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사는 증상이 모호하면 지나친 불안을 주지 않기 위해 검진 수치를 중심으로 보자고 합니다. 분명 필요한 태도입니다. 괜한 공포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만성 신장 질환의 본질 자체가 증상이 늦다는 데 있으므로 모호한 불편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진통제 복용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 의견도 무척 중요합니다. 결국 두 입장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겁을 지나치게 먹을 필요는 없지만 조용하다는 이유로 놓쳐서도 안 됩니다. 신장이 보내는 경고는 마치 겨울이 오기 전 창문 틈으로 먼저 들어오는 찬바람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늘 좀 서늘하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계속되면
곧 방 전체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신장도 같습니다. 처음엔 피곤함, 붓기, 입맛 변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감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 전체의 리듬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까지도 어디가 아픈 건 아니니까 하고 버팁니다. 바로 그 습관이 위험합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로, 야간요, 붓기, 입맛 변화처럼 신장은 늘 간접적으로 먼저 말합니다. 통증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알아차리기 더 어렵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통증을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태도입니다. 내 몸이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변화가 겹치고 있는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표 숫자만 괜찮으면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먼저 일상이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검사는 아직 괜찮다는 말만으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지, 수치보다 먼저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가장 안심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수치는 괜찮습니다. 이 말은 분명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숫자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혈압 숫자, 혈당 숫자,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 체어 과율 같은 값들은 눈에 보이고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은 때때로 검사표보다 먼저 변합니다. 숫자가 아직 큰 경고를 울리지 않아도 당신의 일상은 이미 조용히 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사 수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장 기능을 평가할 때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병을 추적하고 악화를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치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근육량, 수분 상태, 기존 질환, 복용 약물에 따라 검사값이 실제 체감 상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숫자는 지도이지만 당신 몸 전체는 아닙니다. 지도만 보고 길을 찾을 수는 있어도 바람의 냄새나 바닥의 미끄러움까지는 다 알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숫자 못지않게 생활의 변화를 자세히 묻습니다. 예전보다 계단이 더 벅찬지, 오후가 되면 다리가 더 무거운지, 밤마다 몇 번 깨는지, 손등과 발등이 언제 붓는지, 입맛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변의 양상은 어떤지, 이런 질문들은 사소해 보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의 변화는 처음부터 병원용 언어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몸이 이상하다는 생활의 언어로 옵니다. 몸이 덜 가볍고 덜 개운하고 난 덜 회복되는 쪽으로 천천히 방향을 틉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 검사 수치가 생각보다 덜 나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겉보기 수치만으로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 괜찮다니까 완전히 괜찮겠지 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수치가 조금 흔들렸다고 너무 크게 겁을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와 몸의 이야기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검사표는 신호등이고 생활 변화는 도로의 흐름입니다. 둘 중 하나만 봐서는 전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이 새해 한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검진에서는 큰 말이 없었는데 저는 계속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분은 수치상으로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이 더 묵직했고 장을 보고 와도 유난히 지쳤고 얼굴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하시던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몸이 오래 늘어졌습니다. 며칠 쉬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젠 하루 이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중요하게 느낀 것은 통증이 아니라 회복 속도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기보다 몸의 회복력을 먼저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한숨 자고 나면 풀리던 피곤이 이제는 다음 날까지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하나 오래 걷지 않았는데도 다리가 묵직하고 몸이 안에서부터 천천히 젖는 솜처럼 무거워지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을 합니다. 살이 안 쪘으니 붓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부종은 체중계 숫자보다 먼저 감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지가 끼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아침 눈두덩이가 무겁고 오후가 되면 신발이 답답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살이 찐 것과는 다릅니다. 몸 안에 물이 머무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천천히 물을 머금듯 몸도 겉으로 티나지 않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검사표 한 줄보다 먼저 당신에게 도착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부분을 보는 시각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지나친 자기 해석을 경계합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모두 신장은 아니며 불안 때문에 모든 증상을 한 방향으로 묶어보면 오히려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고령층에서는 작은 생활 변화화가 질환의 가장 이른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은 생활의 미묘한 변화를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혼자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관찰하고 필요할 때 확인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숫자가 조금 나빠졌을 때보다 사람들이 괜찮다는 말에 너무 빨리 안심할 때 더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안심은 필요하지만 관찰을 멈추게 하는 안심은 조심해야 합니다. 병을 키우는 것은 늘 무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반쯤 맞는 안도감입니다. 아직 괜찮다니까. 그 말 뒤에 몸의 이야기가 묻히면 안 됩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신장의 위험 신호는 하나의 강한 증상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변화가 모여 만드는 흐름이라는 것을요. 피곤함, 붓기, 야간요, 입맛 변화, 회복 저하. 이것들이 서서히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면 그때는 몸을 조금 더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손을 뻗는 것이 있습니다. 약, 건강식품, 보양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택이 신장에는 뜻밖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통제, 영양제, 짠 반찬과 국물처럼 너무 익숙해서 더 조심해야 할 숨은 함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더 챙겨 먹는 것입니다. 기운이 없으면 진한 국물을 찾고 피곤하면 영양제를 꺼내고 여기저기 쑤시면 진통제를 하나 더 드십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아픈 몸을 달래고 싶고 빨리 회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익숙한 선택들 가운데 신장에는 조용한 부담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몸속으로 들어온 것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음식의 염분도, 약의 성분도, 건강식품의 일부 성분도 결국 신장의 손을 거칩니다. 그래서 신장이 지쳐 있을수록 무엇을 더하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몸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이 채워 넣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덜어내는 것이 훨씬 큰 보호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좋다더라는 말이 내게 맞다는 뜻으로 너무 쉽게 바뀝니다. 가장 흔한 함정 중 하나는 진통제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면 진통제는 빠르게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적절하게 쓰이는 진통제는 삶의 질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자주 오래 습관처럼 먹는 경우입니다. 특히 일부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주어 이미 지쳐있는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놀라십니다. 약국에서 쉽게 사는 건데 그렇게까지 위험할 수 있나요? 바로 이 점이 반전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누구에게나 안전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약은 늘 사람과 상황을 가려야 합니다. 예전에 70세를 넘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참지 말고 빨리 약을 먹으라고 해서요. 그분은 거의 매주 몇 차례씩 진통제를 드셨고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드시면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혈압약도 드시고 있었고 평소 물은 많이 안 드셨습니다. 더운 날에는 땀까지 많이 흘리셨죠.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통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탈수와 혈압약, 그리고 나이 든 신장이 함께 만날 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몸은 늘 하나씩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약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친 신장이 그 약을 어떻게 견디느냐입니다. 같은 약도 누구에게는 괜찮고 누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를 모른 채 습관처럼 먹는 것이 위험합니다. 진통제만이 아닙니다. 건강식품과 보양식도 숨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운이 떨어질 때 많은 분들이 건강즙, 농축액, 단백질 보충제, 각종 영양제를 찾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된 제품은 의외로 염분, 당분, 특정 미네랄 또는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성분을 많이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에서 왔다, 전통적으로 몸에 좋다, 원기 회복에 좋다는 말은 신장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약할수록 진한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역설적입니다. 사람은 기운이 없으면 더 진한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지친 신장은 더 진한 것을 버거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먼지가 가득 낀 필터에 더 진한 흙탕물을 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보기에는 영양을 채우는 일 같지만 걸러내는 쪽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짠 반찬과 국물입니다. 김치, 젓갈찌개, 국, 장아찌, 국물 요리는 식탁에서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다루는 장기라는 점을 떠올리면 염분은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은 물을 더 붙잡으려 하고 혈압은 흔들릴 수 있고 붓기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미 음식 전체에 간이 배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몸이 약하다고 느낄수록 더 진한 음식, 더 센 약, 더 많은 영양제를 찾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회복인지, 잠깐의 안심인지 구분하고 계신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영양 부족이 더 큰 문제인 노년층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제한부터 강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체중이 줄고 근육이 빠지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영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신장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염분, 무분별한 보충제, 습관적 진통제 사용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 역시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핵심은 무조건 많이도 아니고 무조건 참기도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알고 그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우리는 숫자보다 먼저 변하는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생활의 변화가 있을 때 약과 음식의 선택은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피곤하다고 아무거나 더하고, 붓는다고 무조건 물만 줄이고, 입맛 없다고 진한 음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방향을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부모님이나 가족과 꼭 함께 나눠보세요. 몸의 작은 신호는 혼자 놓치기 쉽지만 함께 보면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다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물을 마셔도 피곤하고 붓고 개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수분 부족과 수분 조절 이상은 어떻게 다른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물만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분명 몸에 필요합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내며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기 위해 적절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몸이 그 물을 제대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장이 지쳐 있을수록 많이라는 말 자체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몸은 단순한 물통이 아닙니다. 마신 만큼 바로 깨끗하게 흘려보내는 구조도 아닙니다. 신장은 마신 물을 필요한 만큼 남기고 필요 없는 만큼 내보내며 소금과 전해질의 균형까지 함께 맞춥니다. 이 미세한 조절이 바로 신장의 핵심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물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 물이 부족한 것과 배수 시스템이 망가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물을 보충하면 도움이 되지만 후자는 배수 상태를 보지 않고 계속 물만 들이붓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입이 마르다고 해서 몸이 항상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마름은 약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수면이 얕아서 생길 수도 있고 당 조절 문제나 나이로 인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입은 마른데 몸은 붓고 소변은 자주 보는데 개운하지 않고 물을 마셔도 시원한 느낌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이것은 단순히 물 더 드세요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물을 어떻게 배분하고 처리하는지가 흐트러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한 분은 늘 물병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본인은 수분 관리에 자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드셨고 물을 많이 마셔야 신장에 좋다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이면 얼굴이 붓고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깨고 낮에는 이상하게 더 피곤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왜 몸이 더 무겁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몸이 그 물을 제대로 다루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신장이 지치면 몸은 물을 들여오는 것과 내보내는 것 사이에서 박자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수분 부족은 분명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설사, 구토, 발열, 더운 날씨, 땀, 이뇨제 사용, 식사 부족이 겹치면 몸은 금방 마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분 보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미 부종이 있거나 신부전 같은 문제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에게 무조건 물을 많이 권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단순한 문장은 누구에게나 맞는 진실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의학은 늘 개인의 상태를 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갈증만 보고 물을 판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몸의 붓기, 소변 패턴, 피로감까지 함께 보고 계신가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몸 상태에 맞게 나누어 마시는 것이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 중에는 짧은 시간에 물을 몰아서 드신 뒤 속이 출렁거리거나 소변만 자주 보고 더 피곤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거의 안 드시다가 저녁에 몰아 마시면 밤 수면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은 단순히 몇 컵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음식과 함께 마시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짠 음식을 먹고 물만 더 들이키는 방식은 붓기와 야간뇨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염분인데 해결책을 물만으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물 섭취는 아주 세밀한 주제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고령층이 만성적으로 수분 부족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식적으로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증상과 질환 상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정답이 아니라 몸의 반응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흐름을 봐야 할까요? 물을 마셔도 입이 계속 마르고 몸은 붓고 밤 소변은 늘고 피로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수분 부족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더운 날 쉽게 탈수되고 소변색이 짙고 어지럽고 입이 바짝 마르며 물을 마시면 상태가 좋아진다면 수분 부족 가능성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둘 다 물 문제처럼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피로, 붓기, 야간요, 입맛 변화 말입니다. 바로 그 신호들을 함께 묶어봐야 물의 의미도 보입니다. 다시 물은 해답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다루면 혼란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많이 마시는 기술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균형 변화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을 하나씩 따로 보다가 놓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위험한 것은 신호가 겹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피로, 부종, 소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때 왜 더 빨리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조합이 특히 주의 신호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몸의 신호는 하나만 나타날 때보다 두세 가지가 겹칠 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곤한 날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밤에 한 번쯤 깨는 일도 흔합니다. 아침에 얼굴이 조금 붓는 것도 전날 식사나 수면 상태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각각만 보면 모두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그때부터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두덩이가 무겁고 낮에는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자꾸 잠이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은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동시에 반복된다면 이것은 몸의 수분 조절과 노폐물 처리, 회복 리듬이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장기입니다. 신장이 지치면 몸은 한 군데만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이상을 동시에 만들고 그 변화는 일상 속에서 겹쳐 나타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쉬운 의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압 조절, 수분 균형, 전해질 조절, 적혈구 생성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장에 부담이 생기면 증상도 한 방향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피곤함은 피곤함대로, 붓기는 붓기대로, 소변 변화는 소변 변화대로 따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축에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장 문제를 더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너무 많은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겹치는 패턴이 반복되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은 정말 심해지면 병원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반대로 심하게 느껴질 때는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초기에 더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조합입니다. 가벼운 붓기 하나보다 가벼운 붓기와 야간요와 피로가 함께 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더 자주 놓칩니다. 예전에 한 69 세 남성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어디가 크게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요즘 몸이 자꾸 처진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2번 정도 깨는 일도 있었고 발목이 저녁이면 약간 답답해진다고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가족도 모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피곤한 건 나이 때문, 밤 소변은 전립선 때문, 발목 붓기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세 가지가 거의 같은 시기에 함께 시작됐습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따로따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종종 같은 방향으로 밀려옵니다. 잠깐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피곤한 날엔 붓기도 심해지고 그런 날일수록 밤잠도 더 자주 깨지는 흐름은 없으신가요? 이런 겹침은 특히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피로와 야간뇨가 같이 있을 때입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신장이 밤 시간 수분 조절을 잘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붓기와 혈압 변동이 같이 있을 때입니다. 아침에 붓고 시팅 혈압도 들쭉날쭉하다면 몸속 수분과 염분 균형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입맛 저하와 피로가 함께 올 때입니다. 단순한 소화 불편처럼 보여도 몸 안에 노폐물 처리와 전신 상태의 변화가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려움이나 피부 푸석함까지 더해질 때입니다. 피부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몸 안의 균형이 무너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증상이 겹친다고 해서 모두 신장 때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꼭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심장 문제, 간 문제, 당뇨, 갑상선 이상, 수면장애, 약 부작용, 영양 부족도 비슷한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는 고령층의 복합 증상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오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만성 신장 질환은 원래 조용하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복합 신호를 놓치면 늦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겁먹기보다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보는 눈입니다. 몸은 종종 퍼즐처럼 말합니다. 조각 하나는 별것 아니어 보입니다. 그런데 두 조각, 세 조각이 맞춰지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장의 경고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침 붓기 하나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붓기에 밤, 소변, 피곤함, 입맛 변화, 혈압 흔들림이 더해지면 몸은 점점 더 선명한 그림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퍼즐을 너무 늦게 맞춥니다. 조각마다 이름이 다르니까 한 그림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진단이 아닙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관찰입니다. 어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과 함께 오는지, 어느 시간대에 더 심한지, 쉬면 나아지는지, 반복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 관찰이 있어야 몸의 흐름이 보이고, 그래야 병원에서도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피로, 야간뇨, 붓기, 입맛 변화, 통증 없는 진행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보이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 하나의 강도가 아니라 여러 신호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늦지 않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 식탁은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무엇을 더 먹는 것보다 무엇을 덜어내는 것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 늦기 전에 바꿔야 할 식사 습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조용한 경고를 보내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바꾸려는 것은 약보다 식탁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매일 먹는 것에 영향을 꾸준히 받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끼는 지나갈 수 있어도 매일 반복되는 식사 습관은 결국 몸의 방향을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회복력과 피로, 붓기와 혈압, 잠의 질까지 연결됩니다. 신장이 지쳐 있을수록 식탁은 치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소금과 물의 균형을 다루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짠 식사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짠 음식은 몸이 물을 붙잡게 만들고 붓기를 키우고 혈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국물 요리, 찌개, 라면, 가공식품은 너무 익숙해서 경계심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매일 반복될수록 조용한 압박이 됩니다. 특히 나는 국물만 조금 먹는다거나 짠 건 아니고 그냥 간이 있는 정도다 라고 느끼는 음식도 실제로는 염분이 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짠맛은 혀보다 습관이 먼저 무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식사는 무조건 싱겁고 맛없어야 하는 식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염식을 시작하면 바로 식욕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십니다. 이해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줄어드는데 맛까지 없으면 더 못 드실까봐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금만 줄이고 맛을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파, 마늘, 양파, 후추, 식초, 레몬향, 들기름처럼 향과 풍미를 살리는 요소를 잘 활용하면 짠맛을 덜어도 음식의 만족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적응합니다. 처음엔 심심해도 몇 주가 지나면 오히려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백질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십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장이 걱정되니 단백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생각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운 없으니 단백질을 무조건 더 먹어야 한다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상태에 따라 필요한 양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백질은 적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구원자도 아닙니다.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은 기운이 떨어진다고 느끼신 뒤부터 매일 진한 사골국과 고기 반찬을 더 챙겨 드셨습니다. 가족들은 잘 드셔야 힘이 난다고 응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이미 붓기와 야간뇨가 있었고 혈압도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염분이 높은 국물과 과한 보양식이 더해지니 몸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본인은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왜 더 피곤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참 상징적입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사람은 더 채워 넣으려. 하지만 신장이 지친 상태에서는 더하는 방식보다 덜어내는 방식이 먼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식탁에는 몸에 좋다는 이유로 너무 자주 오르는 음식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음식이 정말 지금의 당신 몸에 맞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또 하나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라도 양과 방식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은 좋은 음식이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겐 칼륨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소도 중요하지만 조리 방식에 따라 나트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부, 생선, 달걀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지만 간장 양념과 국물 문화가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장 식단은 이 음식이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음식 그 자체보다 양, 조리법, 염분, 현재의 몸 상태가 함께 중요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식단 원칙은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노년기에는 영양실조와 근감소가 더 큰 문제이므로 지나친 제한식은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겁을 먹고 먹을 것을 지나치게 줄이면 오히려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신장 보호를 위해서는 염분 조절, 가공식품 제한, 무분별한 보양식 피하기가 가장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굶거나 과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에 맞게 단순하고 균형 있게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늦기 전에 무엇을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국물은 가능한 줄이고 반찬은 간을 한 단계 낮춰 보십시오. 짠 저장 반찬은 횟수를 줄이고 식탁에 생채소나 데친 채소를 더해 보십시오. 단백질은 한 끼에 무리하게 몰아넣기보다 몸에 부담이 덜한 형태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즉석식품, 조미료가 강한 음식은 생각보다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신장을 위한 식사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오히려 덜 자극적이고 덜 과한 방향이라는 것을요. 몸이 지쳤을수록 화려한 처방보다 단순한 식탁이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탁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몸의 신호를 다 관찰하고도 어떤 순간은 집에서 버티면 안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 위험 신호와 그냥 지켜보지 말아야 할 순간들을 분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이 무너지기 전에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피로, 야간요, 붓기, 입맛 변화, 통증 없는 진행, 숫자보다 먼저 변하는 일상, 약과 음식의 함정, 물의 오해, 겹쳐 나타나는 신호, 그리고 식탁의 방향까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는 그냥 지켜봐도 되고 언제는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순간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쉬운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나빠질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갑자기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 신장이 약했거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거나 고령이거나 탈수와 약물 부담이 겹치는 경우에는 작은 변화도 더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장 문제는 아프면 간다가 아니라 특정 신호가 보이면 확인한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기다림이 회복의 시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째,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거나 갑자기 거의 안 나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변화가 아니라 평소와 다르게 계속 줄고 몸이 답답해진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얼굴이나 다리 붓기가 빠르게 심해질 때입니다. 특히 숨이 차거나 누우면 답답하거나 몸이 갑자기 무거워진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심한 구역감, 구토, 식사를 거의 못할 정도의 메스꺼움이 이어질 때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넷째, 극심한 피로감, 어지러움, 숨참, 의식이 멍해지는 느낌이 있을 때입니다. 다섯째, 혈압이 평소보다 유난히 높아지거나 반대로 너무 떨어지며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때입니다. 여섯째, 소변에 피가 보이거나 거품이 유난히 심하고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이런 신호는 조금 더 지켜보자보다는 확인하자 쪽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변에 피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고 피가 있다고 해서 모두 신장 자체에 큰 문제라는 뜻도 아닙니다. 방광, 요로, 결석, 감염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몸이 보내는 이런 분명한 변화는 원인이 무엇이든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해석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이건 다르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7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분은 붓기가 며칠 사이 더 심해졌고 밥도 거의 못 드셨고 몸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오기를 미루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통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장면입니다. 몸은 분명 위험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픈지 안 아픈지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더 지친 상태에서 오셨고
회복도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통증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너무 과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전날 짠 음식을 많이 드시고 아침에 잠깐 붓는 것, 밤에 물을 늦게 많이 드셔서 한두 번 더 깨는 것, 하루 이틀 피곤한 것만으로 모두 큰 병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꼭 균형 있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조건 작은 증상을 병으로 연결해 불안을 키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에서는 작은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 역시 옳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일시적 변화인가, 아니면 반복되고 쌓이는가, 한 가지 증상만 있는가, 아니면 두세 가지가 겹치는가, 쉬면 좋아지는가, 아니면 점점 더 회복이 느려지는가, 평소와 비교해 분명히 다르다고 느껴지는가. 이 네 가지를 보는 습관만 생겨도 몸의 위험 신호를 훨씬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몸이 분명 달라졌는데도 병원에 갈 만큼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너무 불안해서 몸의 작은 변화와 하나하나에 압도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가장 좋은 태도는 그 중간입니다. 겁먹지 않되 무시하지 않는 것. 바로 그 균형이 신장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은 겁을 준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차분한 관찰, 적절한 확인, 그리고 작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까지 우리는 식탁을 바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사를 바꾸고, 약을 조심하고, 물을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반복되는 신호를 살피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늦기 전에 몸의 흐름을 읽는 것. 병원은 그 흐름을 확인하고 정리해주는 장소이지 무서운 결과를 통보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찍 갈수록 선택지가 많고 조절할 시간도 더 넉넉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희망적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하면 좋을지, 오늘부터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7일 점검 루틴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을 겁주기보다 다시 방향을 바로잡는 작은 실천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이라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부터 몸은 이미 달라질 준비를 시작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무너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용히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비밀 치료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큰 소리 없는 장기이기 때문에 작은 습관의 영향도 아주 꾸준히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보다 몸의 흐름을 되돌리는 7일의 점검입니다. 단 7일이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일이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이 무엇에 예민한지, 무엇을 줄였을 때 가벼워지는지, 어떤 시간에 더 힘든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방향이 달라지는지 말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몸은 하루 만에 망가지지 않았듯 하루 만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관성입니다. 오늘 조금 하고 내일 포기하는 것보다 무리하지 않고 7일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이 7일은 치료가 아니라 관찰과 조절의 시작입니다. 몸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날은 기록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크게 바꾸지 마시고 오늘부터 몸을 적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이 붓는지, 밤에 몇 번 깨는지, 소변은 얼마나 시원한지, 낮에 피로가 언제 심해지는지, 식욕은 어떤지 간단히 적는 것입니다. 종이가 좋고 휴대전화 메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문장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오전 10시쯤 피곤, 저녁 발목 답답함,
밤 2번 화장실, 입맛 별로 없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기록은 몸의 퍼즐 조각을 모으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느끼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신호를 놓칩니다. 둘째 날은 소금의 흐름을 보는 날입니다. 하루 동안 내가 먹는 음식 중 국물, 찌개, 젓갈, 김치, 장아찌, 가공식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줄이라는 말보다 먼저 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자신이 짜게 먹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을 힘들게 하는 염분은 혀보다 식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날은 일부러 국물 한두 숟갈만 덜어보시고 반찬 하나만 덜 짜게 선택해 보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다음날 아침 붓기와 몸의 무게감을 어떻게 바꾸는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물을 조절해서 마시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몰아 마시지 말고 아침과 낮에 나누어 마시고 저녁 늦게는 필요 이상으로 몰리지 않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몸의 반응을 보십시오. 입마름이 덜한지 밤에 덜 깨는지 붓기가 어떤지 말입니다. 만약 물을 마셔도 계속 붓고 답답하고 밤 소변이 심하다면 단순한 수분 부족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찰의 힘입니다. 넷째 날은 약과 건강식품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지금 드시는 약, 자주 찾는 진통제, 습관처럼 먹는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특히 필요할 때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꽤 자주 드시는 것이 없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는 것이 현재의 신장 상태에는 꼭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날 혼자 약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자주 몸에 넣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달라집니다. 다섯째 날은 식사의 균형을 보는 날입니다. 너무 짜거나 너무 진한 음식, 반대로 너무 적게 먹는 날이 반복되지 않는지 보십시오. 단백질은 너무 겁내지도 무조건 밀어붙이지도 마시고 한 끼에 과하게 물지 않는 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달걀, 두부, 생선처럼 비교적 부담이 덜한 형태를 적절히 나누는 것이 더 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 몸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가벼워지는지 더 처지는지 입이 더 마르는지 몸이 붓는지 말입니다. 여섯째 날은 가족과 함께 보는 날입니다. 혼자 보면 익숙해서 놓치는 것이 있고 가족이 보면 더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내가 밤에 자주 깨는 것 같아? 아침에 얼굴이 붓는 편이야? 전보다 많이 피곤해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쯤에서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어르신의 몸 변화는 스스로도 둔해질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이 먼저 알아차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은 결정을 내리는 날입니다. 7일 동안 적어본 기록을 펼쳐보십시오. 붓기, 피로, 야간요, 입맛 변화, 혈압 흔들림, 물 마신 뒤 반응, 짠 음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만약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고 특히 2-3가지 이상이 함께 이어진다면 병원에서 한번 확인해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반대로 식사를 조금 바꾸고 물을 나누어 마시고 약 사용을 조심하니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흐름이 보였다면 그것도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몸은 늘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너무 늦게 듣곤 할 뿐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 차이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너무 자주 몸을 체크하면 불안이 커질 수 있으니 지나친 자기 관찰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고령층의 만성질환은 생활 속 패턴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집착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하루 종일 몸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차분하게 확인하고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거창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몸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붓기, 밤에 화장실, 저녁에 피로, 식탁의 짠맛, 약통 속 습관, 물 한 잔의 타이밍. 이 작은 것들이 당신의 노후를 조용히 바꿉니다. 신장은 큰 소리를 내지 않으니 우리도 작은 습관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증이 없더라도, 지금 수치가 애매하더라도,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오늘이 방향을 바꾸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7일 동안 몸을 더 선명하게 보십시오. 그 7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계절이 되면 몸은 다시 당신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모든 신호들을 다시 조용히 정리하면서 왜 작은 변화가 결국 가장 큰 희망이 되는지 따뜻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당신께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신장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동안 너무 작아서 놓치기 쉬웠던 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아주 흔한 변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침 피로, 밤에 자주 깨는 소변, 얼굴과 발의 가벼운 붓기, 입맛의 변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몸의 무거움.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신장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장은 원래 큰 소리로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프지 않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아서 더 늦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증을 기다리기보다 흐름을 읽어야 했습니다. 몸이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변화가 혼자 오지 않고 함께 따라오는지, 회복이 왜 느려졌는지, 작은 불편들이 왜 반복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피로 하나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야간요 하나만으로도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부종 하나, 입맛 저하 하나만으로도 모든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이 서로 손을 잡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그때부터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늦지 않게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검사표의 숫자는 중요하지만 숫자보다 먼저 일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고 하루가 끝날수록 묵직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식사 후에도 힘이 차오르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몸이 보내는 소중한 자료라는 것. 몸은 병원 언어보다 먼저 생활 언어로 말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힘들다. 몸이 전 같지 않다. 왜 이렇게 자꾸 붓지? 바로 이런 말들 속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함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느낄수록 더 진한 음식, 더 강한 보양식, 더 익숙한 진통제, 더 많은 건강식품으로 몸을 밀어붙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지친 신장은 꼭 많이 채워 넣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짜게, 덜 과하게, 덜 무리하게 가는 쪽이 더 큰 보호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참 의외롭지만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사실입니다. 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말은 절반만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단순한 물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 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입은 마른데 몸은 붓고 밤 소변은 늘고 물을 마셔도 개운하지 않다면 단순한 갈증 이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보다 균형을, 습관보다 반응을 살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왜 그때 그냥 넘겼을까?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말을 꼭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늘 완벽한 상태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건강은
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알아차린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알게 된 한 가지가 내일의 식탁을 바꾸고 내일의 식탁이 다음 주에 붓기를 바꾸고 그 변화가 한 달 뒤에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큰 병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듯 회복도 아주 작은 방향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한 숟가락 덜 짜게 먹는 것, 물을 더 나누어 마시는 것, 진통제를 습관처럼 찾지 않는 것, 밤에 몇 번 깨는지 적어보는 것, 그냥 나이 탓이라는 말을 조금 덜 믿는 것. 이런 작고 조용한 행동들이 결국 몸의 미래를 바꿉니다. 신장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다정함에 가깝습니다. 내 몸을 더 세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조금 더 귀 기울이는 것. 붓기와 피로를 그냥 참지 않고 살펴보는 것. 병원을 겁내기보다 몸의 흐름을 확인하는 장소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태도가 노년의 건강을 훨씬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만 이런 변화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순간을 지나고 비슷한 착각을 하고 비슷하게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됩니다. 오늘부터는 참을 만하니까 괜찮다 대신 왜 이런 변화가 반복될까를 묻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바로 그 질문이 몸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배우자가 계시다면, 혹은 오랫동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해온 가족이 있다면 오늘 들은 내용을 꼭 함께 나눠주십시오. 신장의 신호는 혼자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함께 보면 더 빨리 보입니다. 요즘 밤에 자주 깨? 아침에 얼굴이 많이 붓는 편이야? 전보다 피곤해 보여. 이런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병원을 늦지 않게 찾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아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통증보다 먼저 생활을 바꿉니다. 피로, 야간요, 붓기, 입맛 변화, 회복 저하, 물 조절의 혼란, 식탁의 무게, 약과 영양제의 습관. 이 신호들이 혼자 오지 않고 겹치기 시작하면 몸은 이미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차분히 보고, 적절히 줄이고, 필요할 때 확인하고 조금씩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찾은 가장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답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내 몸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언제 가장 피곤한지, 밤에 몇 번 깨는지, 아침에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식사는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국물을 조금 덜 드셔도 좋고, 몸 상태를 메모해도 좋고, 약통을 한번 점검해도 좋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몸은 그런 작은 성실함을 기억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지금 느끼는 몸의 변화나 가장 걱정되는 신호를 남겨주세요. 혼자 마음에 담아두면 막연하지만 말로 꺼내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가족이나 부모님께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정보가 늦지 않은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주 작은 약속 하나 해볼까요? 완벽하게 바꾸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단 7일만 내 몸을 더 자세히 보겠다는 약속입니다. 7일 동안 붓기와 피로와 밤 소변과 식사를 살피는 것. 7일 동안 내 몸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함은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결국 몸의 미래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데이 1/7 챌린지 시작. 오늘도 당신의 몸은 끝까지 버티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몸 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